네, 토론 대선 후보 5명의 네 번째 TV 토론이 끝나고 조금 전에는 문재인 후보의 광고가 있었는데 광고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의도가 없이 그 시간에 들어온 광고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당을 대표해서 이제 5분을 모시고 오늘 토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정준길 자유한국당 선대위 대변인, 강현재 국민의당 선대위 TV 토론단 부단장, 최홍재 바른정당 당협위원장, 이만솔 정의당 선대위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뭐 늦은 밤까지 TV를 직접 보시면서 기다리셨는데 총평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부터 순서대로 듣겠습니다. 예. 네, 오늘 늦은 밤까지 국민 여러분들께서 제19대 대통령을 선출하는데 많은 기회가 제공됐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 문재인 후보가 연일 그러니까 네 번째 걸쳐서 매번 여러 후보들로부터 많은 질문을 받고 또 답변할 기회도 없었지만 오늘 토론회는 비교적 차분하게 정책을 국민들 앞에 소상히 밝힐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하고요. 안정적으로 토론을 임해 주신 문재인 후보가 또 돋보이는 토론회였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얘기 예, 듣겠습니다. 우리 오늘 홍준표 후보님 잘하셨고요. 다른 후보들도 여느 때와는 달리 좀 차분하게 각자의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오늘 좀 정책 위주로 이야기들이 됐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은데요. 특히 우리 홍준표 후보는 현재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필요한 국가 간, 안보 간, 그리고 제대로 된 경제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소상히 잘 설명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당 얘기 듣겠습니다. 네. 일단 굉장히 긴 시간이었기 때문에 모든 후보들께서 굉장히 고생하셨을 것 같고요.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지난번 토론회 때 여러 가지 자신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가해지는 마타도어에 이제 좀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보니까 이제 확실히 정책에 좀 집중해서 차분하게 얘기하는 것이 본인의 이제 스타일에 가장 맞다라고 볼 수 있고 또 페이스를 좀 찾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 5분이 서로 이제 정책에 관한 얘기를 하다 보니 또 몇 가지 좀 중요한 부분들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이따가 상세히 드리겠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정책 중심으로 잘 된 토론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바른정당입니다. 예, 오늘 토론회 정말 좋았습니다. 3가지 정도가 좋았는데 첫 번째가 정책 중심으로 토론이 됐다. 국민들도 굉장히 만족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좋은 점이고 두 번째 좋은 점은 역시 토론회를 유승민 후보가 잘하긴 하지만 이번 토론을 통해서 경제 전문가, 안보 전문가의 진면목을 살짝이라도 드러낼 수 있었다. 이 점에서 굉장히 좋았던 토론이었고요. 세 번째 토론은 각각의 후보들이 좋은 내용에 대해서는 상대 후보들이 좀 수용하는 모습이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저 스스로가. 국민들도 아주 좋게 보이지 않았을까 싶고 아주 생산적인 토론이 됐던 것 같다. 그런 점에서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정의당 얘기도 듣겠습니다. 네, 저희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지난 1차, 2차, 3차 토론에서 토론을 제일 잘했다 이런 평가를 국민들로부터 많이 받았는데 오늘 4차 토론에서는 단순히 토론을 잘하는 수준을 넘어서 이 토론의 방향 자체를 이끌고 리드하고 있었다 이런 평가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4차 토론 전까지만 해도 이 다른 후보들 진영 사이에서는 뭐 서로 주적이니 자녀 특혜니 뭐 MB 아바타가 많니 아니니 이런 얘기들을 좀 계속 매몰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국민들께서 아니 좀 개혁을 좀 제대로 해보라고 조기 대선을 열어줬더니 아니 국민들이 이러려고 조기 대선을 열어줬나 이런 자괴감을 느끼고 계시던 때였던 거거든요. 근데 심상정 후보가 오늘 다른 후보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법인세 인상을 통한 이 재정 확보 그리고 시중 노임 단가 공공 부분 통해서 최저임금 1만 원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간 이런 의제들을 새롭게 던지고 다른 후보들을 그런 의제로 좀 리드해 가면서 국민들께서 드디어 그래 이번에 좀 그런 얘기를 듣고 싶었다. 여기에 좀 만족스러운 그 토론을 오늘 심상정 후보가 보여줬다고 자평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일부 시간 총량제 자유 토론에서 이제 경제 불평등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한반도 안보와 관련된 이야기 2가지 주제를 가지고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특히 이제 경제에 관련된 이야기는 크게 3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누가 주도할 것이냐, 정부냐, 민간이냐에 대해서 좀 의견이 확실하게 좀 나뉘었던 부분이 있었고 두 번째 일자리 관련 재원 소요에 대해서 계산이 부족한 것 아니냐라는 부분이 서로에게 공방이 됐습니다. 세 번째는 과연 이 재벌이 문제이냐 아니면 귀족 노조가 문제이냐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어져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나눠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큰 이유는 이제 과연 일자리 창출이 공공에게 맡겨져야 되느냐 아니면 민간에게 맡겨져야 되느냐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이 나누고요. 특히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역할이 크다 이거죠? 네, 그렇죠. 이제 그 10년 동안에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고, 그다음에 경제 살리기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이명박 정부는 747 공약을 얘기했었고,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에서는 줄푸세를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제 상황이 1997년 IMF 직후 상황만큼이나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기가 정말 안 좋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특히 남북 관계의 경색 때문에 인해서 이제 개성공단도 막혀버리고요. 금강산 관광도 막히고 이런 경색된 국면이 더욱더 이제 이런 경기가 안 좋은 것들을 부채질 하는데요. 특히 일자리 창출에 대한 문제는 청년 일자리 문제는 전 국민이 하소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민간에 맡겨서 될 문제냐, 그렇지 않은 문제냐를 놓고 이제 오늘 더욱더 이제 심도 깊게 얘기를 했는데 정부의 역할이라는 것은 결국은 국민들에게 사회적 약자나 아니면 국가가 필요한 영역에 이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겠냐라는 것이 이제 문재인 후보의 가장 큰 이제 얘기인 거고요. 근데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도 일관되게 81만 개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창출해서 5년 임기 안에 81만 개를 만들어내겠다라는 것이 이제 문재인 후보의 공약 사항이고요.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있었던 그런 이제 경제 실패에 대한 것을 다시 반복하면 안 되겠다라는 것이 오늘 가장 큰 이제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홍준표 후보나 유승민 후보, 안철수 후보 모두 다 이제 민간 쪽 얘기인데 누가 먼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자리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특정 어떤 정권의 잘못이다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가 동의를 합니다. 근데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어떤 특정 정당이 현 집권 여당이 집권 정당이었던 데가 모두 책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문제 해결의 방법이 아니고요. 저는 오늘 문재인 후보가 상당히 쉬운 길을 택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공공 부분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원칙도 민간이나 개인의 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어떤 정부의 역할을 한다는 게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민간을 어떻게 제대로 자기 역할을 할 건가라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거기에서 부족한 것에 대해서 정부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항상 원칙과 예외가 바뀌어가지고 정부의 역할만을 이야기하니까 많은 국민들이 동의할 수 없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하나를 말씀드리면 유승민 우리 후보께서 정확히 잘 지적을 했는데 결국은 81만 공공 일자리와 관계돼서 4조 2천억이 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 그것을 계산을 해보면은 1인당 월 40만 원을 주는 거다. 네. 그러면 40만 원을 주는 그런 허드렛 일을 주겠다는 거냐. 그 많은 돈을 써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제대로 답변을 못 하신 부분인 것 같은데 이건 나중에라도 제대로 해명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예, 반박 기회는 정의당 얘기 듣고 드리겠습니다. 네, 일자리 문제 관련해서 특정 정부나 정당의 책임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 굉장히 책임을 이렇게 모면해도 되는가 싶을 정도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기업들에게 많이 혜택을 주고 기업들에게 법인세를 깎아주고 각종 특혜를 베풀면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가 늘어날 거라고 얘기를 했고 심지어 오늘 이 안철수 그리고 유승민, 홍준표 후보도 같은 얘기를 반복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결과 실제로 투자가 늘어나고 일자리가 늘어났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모면하는 태도는 이 자리에서 좀 옳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한 가지 좀 추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우리 심상정 후보가 오늘 토론에서 정부도 명백한 경제 주체 하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거는 경제학 원론 책에도 당연히 나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일자리 문제를 민간이 주도할 거냐 정부가 주도할 거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양쪽 다 같이 병행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공공부문 일자리 문제에도 당연히 우리가 애를 써야 되는 건데 한 가지 이제 문재인 후보의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되는 부분도 있고 차이가 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일자리를 더 늘리는 것보다 더 어찌 보면 중요한 것은 양질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또 지금 가장 세계 최장 시간 노동 시간을 우리나라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노동 시간을 어떻게 단축할 건가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또 저희 심상정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입장이 또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데 네. 사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해결책과 답변이 문재인 후보 쪽에서 좀 나오지 못하고 있는 점에서 아쉬움을 좀 표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 듣겠습니다. 아까 유승민 후보께서 이제 그 일자리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 JTBC에서 팩트 체크를 해가지고 당시에 그러니까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17만 4천 명에 대해서 구급 초봉이 4조 5천억 원이라고 그러니까 소요 예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구급의 경우는 2,059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 17만 4천 명으로 갈 경우에 3조 한 6천억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그 팩트 체크를 좀 다시 하고 싶고요. 국가의 역할이라고 하면 또는 대통령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기업이 하는 것은 기업이 할 수 있도록 그 지원을 하면 그러니까 기업에서 하는 거죠. 그러나 좋은 일자리, 특히 양질의 일자리, 특히 청년 일자리의 문제를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나서서 공공 부분에 일자리 창출하겠다라는 것이 문재인 후보의 입장인 것이죠. 그러면은 민간에게 맡겨서 그럼 잘 되어 왔느냐? 앞서 이제 정의당에서도 얘기하셨지만 그런 그러니까 기업을 그러니까 육성하는 것을 해왔지만 결국은 이제 좋은 일자리가 많이 창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그런 어려운 문제에 봉착해 있다라는 점을 보면서 이제 대안을 만들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저희가 얘기했던 5년 안에 좋은 일자리 만들겠다는 것에 대해서 계속 이제 문제제기만 하시지 말고 그럼 어떻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 건지에 대한 대안 마련을 해달라는 문재인 후보의 그런 얘기에 답변을 좀 해놨으면 좋겠다라는. 근데 지적을 안 할 수 없는 게 자꾸 좋은 일자리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 17만에 대해서 4조 5천억이 아니라 3조 6천억이라고 치잔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64만 명에 대해서 아까 문 후보가 4조를 쓰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 4조를 64만으로 나눠서 월로 계산해 보면 결과적으로 아까 유승민 후보가 얘기한 게 틀린 게 아니잖아요. 월 40만 원 주는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라고 얘기를 하면 대한민국 누가 동의를 하겠냐 이겁니다. 네. 그 앞서 3시간 가까이 국민들께서 후보들의 자신의 목소리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들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걸 뭐 계속 반복하거나 뭐 싸우듯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자리 문제는 특정 정권의 책임을 묻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명박 정권이건 박근혜 정권이건 노무현 정권이건 여러 가지 정권 때마다 일자리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이 정부 주도냐 민간 주도냐는 문제는 그 문재인 후보께서 마치 이제 민간이 주도하게 만든다는 의미를 자꾸 민간에 맡긴다라는 것과 좀 혼선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취지로 자꾸 안 후보님께도 마치 신자유주의인 것처럼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 거죠. 민간이 주도한다. 그러니까 부모가 아무리 마음이 급하다고 해서 자식의 공부를 부모가 직접 해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거는 한계가 있죠. 그 부모가 공부하는 거지 자식이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민간이 잘할 수 있게 정부가 그 기반을 다져주고 지원을 하고 해서 정말 민간 중심의 그 일자리 창출과 경제 살리기가 되게끔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거는 자꾸 혼선으로 해서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재원과 관련해서는 이번 토론회 때 재원 문제에 관해서는 문재인 후보께서 굉장히 많은 약점이 저는 드러났다라고 보는데 아까 마지막에 심상정 후보께서도 재원 얘기를 리더십과 관련해서 했어요. 신뢰와 책임이 수반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재원 얘기를 또 하셨는데 그거 보면서 일단 잠깐은 또 심상정 후보께서 여러 문자 폭탄을 받지 않을까 좀 걱정은 됐었습니다. 심상정 후보가 굉장히 재원 부분에 있어서는 그 진보 진영, 같은 진보 진영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장 큰 당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민주당의 허점을 잘 지적했다고 보고요. 또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 이제 경제 전문가답게 재원 문제를 그 아주 섬세하게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문재인 후보가 약하다 보니까 정책본부장과 얘기해라 또는 내 공약 다 있으니 봐라. 보내드리겠다 이런 식의 태도는 굉장히 부적합합니다. 그럴 거면 정책본부장이 토론회 자리에 나왔어야 되죠. 대통령 후보는 어쨌든 다른 후보들로부터 지금 모든 것들을 검증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본인이 설사 세세한 부분을 모른다면 지금 기억 안 난다, 그것까지는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지 그런 식의 태도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했다. 재원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국민으로부터 좀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그런 공약들이 재원 뒷받침이
말씀이 좀 안 돼 있다라는 인식은 주셨을 것 같습니다. 네, 정의당 얘기 듣고 바른정당 드리겠습니다. 예. 네, 저 국민의당에서 방금 저희 심상정 후보 칭찬해 주셔가지고 제가 바로 이런 말씀드리기가 참 죄송스러운데 방금 저 그 일자리 창출 문제 관련을 학부모와 아이의 이제 공부 관련해서 비유를 하셨는데 저희 심상정 후보가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자꾸 저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물론 이 공부를 하는 주체는 아이겠죠. 근데 아이가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너무 과도하게 좀 스트레스를 받거나 힘들지 않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피는 게 부모의 역할이고 그걸 정부와 민간의 역할로 환원해 보면은 이런 겁니다. 민간이 일자리를 주도해서 만든다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부정하는 것이 아닌데 문제는 핵심은 뭐냐면 만들어진 일자리 혹은 창출될 일자리들이 과연 그 안에서 사람들이 얼마만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얼마나 저임금에 시달리고 특히 뭐 가령 이제 구로 디지털 단지에 있는 우리 IT 노동자들은 일주일에 2번 출근했더니 일주일이 다 가더라. 여기에 대해서는 안철수 후보가 민간이 일자리를 만들었는데 그 많이 만들어진 일자리들이 계속해서 그런 열악한 노동 환경에 놓이게 될 것을 우려하는 저희 정의당과 심상정 후보의 지적에 대해서 사실 이거는 안철수 후보뿐만 아니라 나머지 네 후보 모두 적절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걸 좀 강력하게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바른정당 이야기 듣습니다. 예, 오늘 유승민 후보가 대선 전반에서 가장 핵심적인 질문을 오늘 던졌다고 봐요. 그 뭐냐면 공약에 대해서 책임성에 관한 문제죠. 신뢰성에 관한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81만 개 일자리가 과연 가능한 일이냐. 200조 원의 그 중복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는 책임과 신뢰에 관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보통 이제 대선 때가 되면 국민들이 기대가 잔뜩 되는데 이 기대가 무너지는 거는 6개월도 안 걸립니다. 4년 6개월 동안 계속 이제 정권을 굉장히 미워하거나 한탄하면서 4년 5개월을 4년 반을 대한민국이 소모되는 걸 계속 반복해 왔단 말이죠. 그래서 유승민 후보가 그걸 집중적으로 얼마나 가능하냐, 과연 가능한 일이냐를 물어본 거죠. 근데 그 물음에 대해서 정책본부장하고 얘기를 해보세요. 얘기를 한 거는 정말 저는 깜짝 놀랄 만한 일이다. 스스로 자기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나는 잘 몰라요. 그건 정책본부장한테 물어보세요. 이런 황당한 얘기를 했다고 좀 보여지고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반성을 해야 된다. 그분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반박 네, 듣겠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답변을 하기 때문에 그 레토릭이라고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지금 이제 4번에 걸쳐서 토론회한 과정에서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4명의 후보님들께서 그러니까 저희 문재인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끊임없이 재원 확보를 어떻게 할 거냐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토론해서 강구하겠다라고 얘기해도 그럼 또 어떻게 할 거냐고 질문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책본부에서 나온 자료를 좀 살펴보시라는 얘기를 했던 거고요. 또 토론에 달라는 얘기를 한 건 뭐냐면 여러 차례에 걸쳐서 국민들에게 토론을 그러니까 저희가 공약을 발표했고요. 그 공약을 보고 국민들이 지금 지지를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현실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가장 1위 후보가 갖고 있는 좀 이렇게 부담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4명의 후보가 계속적으로 똑같은 질문을 못 지킬 거다, 안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는 될 거기 때문에 그리고 확신을 갖고 이 문제를 일자리 창출에 대한 문제를 5년에 걸쳐서 81만 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공약의 신뢰성을 믿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지지를 보내는 거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두 번째는요. 후보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예, 게 두 번째는 뭐냐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를 아까 이제 의제를 삼았는데요. 예. 저희가 이제 그 19대 이제 그 국회에서 그 특히 한 예를 들겠습니다. 국회 청소 노동자 문제를 갖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려고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지금보다 의석수가 적을 때 그때 당시 최경환 원내대표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승민 의원도 국회의원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정규직 문제를 정규직화 하겠다라고 공약을 했지만 기본적으로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했느냐의 문제를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장이 정세균 의장이 되고 난 직후에 가장 먼저 한 것이 국회 청소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을 알겠습니다. 정규직화한 거 아니겠습니까? 실천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아니겠나 싶습니다. 예. 예. 네. 그래서 아까 문재인 후보가 유승민 후보가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이것저것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하셨잖아요. 못한 게 아니라 짧은 시간에 어떻게 일일이 안 다 하셨다고 설명하겠습니까? 봅니까? 못 하셨다고 봅니까? 아니 저는 그렇지 못했다고 않습니다. 봅니다. 네, 짧은 시간에 예. 답변할 수 있는 아니, 방법에 그러니까 길지가 한계가 않아요. 있었던 아주 거죠. 짧게 답변할 수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81만 개, 그다음에 여기에 들어간 예산 나누기 곱하기 했더니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가요? 이렇게 하면 아주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어요. 그 계산은 잘못된 거군요. 라든지
근데 그걸 잘못된 왜- 질문에 대한 답변을 그러니까 하셨지 그 잘못된 않습니까? 질문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것이 그 예산이 정확하게 맞느냐에 관한 질문이기 때문에 아주 핵심적인 질문이죠. 아주 알겠습니다. 핵심적인 질문인데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할 문제를 아니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게 4조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머지 비용이 더 들어간다라고 지금 유승민 의원이 근데 얘기하셨지만 이 자리에서 막 후보겠지만요. 너무 변명하시지 마시고 예, 이 부분은 그러니까. 팩트 체크를 상당히 해드린 겁니다. 중요한 네. 문제니까 내일 정확하게 확인하셔갖고 저기- 국민들한테 잘 네, 설명하실 제가- 필요가 알겠습니다. 이 있을 것 같아요. 부분 여기서 멈추고요. 예, 짧게 네. 짧게 그 두 당에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두 당이 어디입니까?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당인데요. 네. 우리 문재인 후보님 저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시고 국회 청소노동자 정규직 전환을 사례로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그럼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우리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에 대해서는 아직 문재인 후보님 입장이 아주 명확하게 나온 바가 없거든요. 그걸 하나 더불어민주당에 여쭙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 국민의당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까 이 안랩의 포괄임금제, 국민의당 스스로가 변태적 임금체계라고 얘기한 포괄임금제가 지금 안랩에서 올해 고용계약서에서도 작성이 됐다고 했는데 아까 이 생방송 토론에서 안철수 후보님은 본인은 이 안랩의 경영을 손을 뗀 지 10년이 넘었다고 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국민의당 송금주 대변인은 2012년 이후로 안철수 후보가 안랩에서 경영을 손을 뗐다고 합니다. 무려 5년의 시차가 나는 거거든요. 이게 누구 말이 맞는 건지 국민의당에 좀 근데 답변을 진행 요구합니다. 방식이 네. 이렇게 되는 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궁금한 게 네. 마치 정말 후보들처럼 지금 토론이나 정책을 새로운 걸 꺼내고 팩트를 꺼내서 그걸 하는 자리인 건지 예. 오늘 했던 토론회에 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알겠습니다. 입장들을 이 얘기하는 부분만큼은 건지를 좀 어떻게 보면 정리하셔야 좀 될 더 것 새로운 같습니다. 정책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아니 부분은 이거는 저 빼도록 하고. 오늘 네. 토론에서 제기가 됐던 얘기이고 또 우리 더불어민주당에 드리는 얘기는 오늘 토론 이전에도 수차례 문제 제기를 문재인 후보의 입장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했는데 정확한 답변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 사실 많은 국민들과 시청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당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손금주 지금 수석 대변인이신데 대변인보다는 본인의 말이 맞겠죠. 예, 대변인보다는 본인의 맞을 거기 때문에 10년간 손 뗐다라는 말씀이 맞을 겁니다. 제가 제가 확인을 팩트 할 수는 없습니다. 팩트 체크 제가 10초만 하겠습니다. 예, 딱 아니, 10초만 아니, 말씀드리는데 아니 안철수 네, 이 후보 부분 본인은 자체가- 확인해 아니, 주세요. 그러니까 팩트 죄송합니다. 체크하실 거면. 저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보면 새로운 부분에 대한 계속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을 아는 사람이 있고 또 모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 관련된 내용. 하나만 더 하면요. 네. 이왕 팩트 체크 하시는 김에 뭐 그게 5년이든 10년이든 관계없이 그럼 안철수 후보가 당시 안랩에 계셨을 당시에도 마찬가지 계약을 했는지 그 여부까지 같이 판단 그렇죠. 확인해서 그 부분을 국민들한테 저도 같이 이야기해 주실 여쭙고 싶은 필요가 있을 것 거예요. 같아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안 했다라는 것 갖고 그 부분이 해명이 되는 게 아니라 당시에도 그런 식으로 똑같이 계약을 했는지 부분에 대해서까지 설명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미 알겠습니다. 이 안 부분은 후보- 어떻게 보면 내일이면 충분하게 이 부분에 대한 팩트 체크가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기 네. 때문에 이 부분 넘어가도록 그게- 하겠습니다. 그게 낫겠네요. 두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군사 부분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사드 문제, 특히 북핵에 대해서 누구에게 책임이 있느냐에 대해서 서로 전 정부의 탓을 했습니다. DJ와 노무현 정부의 탓이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문이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이 부분을 먼저 누가 얘기하실까요? 먼저 서영국부터 얘기할까요? 우리가 먼저 할까요? 네. 글쎄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판단하실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그 핵이 실질적으로 맨 처음 개발이 돼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핵실험이 있었는데 핵실험의 첫 번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그 보수 정권이 있을 때 있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좀 부적절해 보이고요. 저는 사실은 오늘 여러 발언들 가운데에서 우리 문재인 후보가 하신 월남 폐망과 관계된 이 부분은 좀 반드시 국민들한테 한번 설명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후보가 원용을 했지만 월남 폐망과 미국의 패배에 대해서 진실의 승리라고 하면서 희열을 느꼈다 이렇게 발언을 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제가 이게 옳다 그러다라고 비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답변을 안 하신 것 같거든요, 제대로. 좀 차분히 생각을 가다듬으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좀 국민한테 설명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제가 싶습니다. 답변을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베트남 전쟁이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이명박 대통령도 그렇고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고 호주민 묘소를 참배를 하고 그다음에 그 헌화까지 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갖고 지역적인 문제를 가지고 다시 또 논쟁을 삼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좀 국민들에게 이
3시간 동안 이제 많은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미래로 가자고도 얘기하고, 그다음에 국방에 관련해서 뭐 튼튼한 안보도 얘기하시고, 또 강한 안보도 얘기하시고, 자강 안보도 얘기하시는데, 이런 얘기를 갖고 이 자리에서 또 답변하라라고 얘기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실제로 오늘 홍준표 후보님께서 이제 퍼주기를 했다, 70억 불을 했기 때문에 핵으로 돌아왔다고 얘기하시지만, 지금 70억 불을 이제 저희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에서 했다는 근거도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똑같은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것을 몇 차례 토론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반복하는데, 실제로 2017년도 2월 달에 이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그때는 현물과 현금이 같이 이제 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에 따르면 1조, 예를 들어서 1조 6천억 원 또는 1조 9천억 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와 그다음에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이 현물 현금이 간 금액의 차이는 크게 없고, 특히 저희 노무현 정부에서 금액이 조금 더 높게 나온 이유는 금강산 관광하고 그다음에 개성공단에 계속 유지가 되던 때고요.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이것이 차단됐기 때문에 들어갔던 비용 자체가 적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핵으로 돌아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그다음에 팩트 자체가 틀린 거라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겠습니다. 네, 정의당 먼저 예.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예, 저 안보 이슈 관련해서 우리 유승민 후보, 홍준표 후보님 전술핵 배치 말씀을 하시는데, 특히 우리 유승민 후보님 오늘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은 전술핵 배치를 할 건데 NCND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미 전술핵 배치를 하겠다고 후보 시절에 컨펌을 하셨는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NCND를 하겠다라는 게 그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는지 앞뒤가 안 맞는 말이야,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홍준표, 유승민 두 후보님 측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전술 핵을 통해서 공포 핵균형을 맞추겠다는 것은 80년대 이전의 미소 냉전 시절의 이 상호 확증 파괴 전략이 굉장히 낡은 안보관인데, 쉽게 얘기해서 네가 쏘면 나도 쏘고,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죽는 거니까 서로 안 쏠 거다, 뭐 이런 식의 얘기인 건데요. 여기에서 지금 핵심이 뭐냐면 이겁니다. 가령 이 과거 80년대 이전에 미국에서 소련에 핵미사일을 날릴 때, 그러면은 이 소련에 있는 핵시설들이 다 파괴가 되면 태평양에 있는 핵 잠수함을 통해서 SLBM을 발사를 해가지고 미국을 보복을 하겠다. 이게 기본적인 군사 전략이었는데, 만약에 이 유승민, 홍준표 두 후보가 얘기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핵 균형을 맞추려면은 우리도 지금 핵 잠수함 SLBM을 개발하자는 얘기인지, 이게 지금 두 분의 얘기하시는 전술핵 개념이라는 게 지금 2017년에 이 발전된 안보, 이 새로운 안보관과는 전혀 맞지 않는, 군사 분야에 대해서 대단히 무지한 말씀이다, 이런 지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일단 핵 개발에 관련해서 일단 역시 안보 전문가인 유승민 후보가 이제 일괄해서 싹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고 봅니다. 일단 그 전에 저는 핵 개발에 대한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하면, 저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한테도 1차적 책임이 없고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게도 1차적 책임이 없어요. 그분들은 다 일관되게 핵 개발을 저지하려고 했던 거죠. 방법이 달랐을 뿐이죠. 이 책임은 김정일하고 김정은한테 있습니다. 김정일과 김정은이 자기 수령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인민들의 고통, 국민들의 고통을 다 무시하면서 사람들 고통에 빠뜨리고 핵 개발을 하는 거, 이게 그들의 일차적 책임이고요. 일단 DJ나 노무현이나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나 다 핵 개발을 저지하려고 노력을 했죠. 이건 저는 평가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성공하지 못했죠, 물론. 왜 성공하지 못했는가에 대한 평가는 해야 됩니다. 다만 여기서 여기 책임이다 따지니까 유승민 후보가 한번 일괄하게 정리를 한 거죠. 아까 핵 문제에 대해서 1958년부터 시작이 된 거다고 시작을 했고, 이게 1, 2년 사이에 핵이 개발되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DJ나 노무현 정부 때도 일관되게 핵 개발을 해온 거고, 네. 그러니까 2006년도에 1차 핵실험을 한 거다. 그다음 나머지는 고도화되고 소형화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1차 핵실험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 하고 이제 유승민 후보가 정리한 거, 저는 이게 현재 핵 개발 관련해서는 유승민 후보가 정리한 게 일목요연하고요. 핵 개발에 대한 책임 가지고 우리 내부에서 진보와 보수가 다투지 말고 힘을 합쳐서 북한 핵 개발에 대항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데요. 뭐 기본적으로 노무현 정권이나 DJ 정부에서 말 그대로 그러니까 북한이 핵 개발을 원해서 지원해줬다고는 생각 안 해요. 근데 뭐가 문제냐? 북한의 본질과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는 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아무리 선의였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인 어떤 결과를 볼 때 그러한 선의만을 가지고 상대방의 어떤 의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거는 잘못된 거라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다 아는 얘기지만 햇볕 정책의 핵심은 뭡니까? 옷을 벗기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내가 옷을 벗기려는 의도를 몰라야 햇볕 정책이 통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동네방네 옷을 벗기려는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내용을 알고 있는 북한이 그 햇볕이 아무리 따뜻하게 내리쬐도 옷을 꽉 입고 벗으려고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여전히 이 문제는 남죠. 그래서 앞으로도 결국은 북한의 본질이 변하지 않는 한 북한의 어떤 형태로든지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이 역사적 경험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고 아까 그 말씀하신 전술핵에 대해서는 좀 제가 보기에는 좀 비유가 잘못되신 것 같아요. 미국이나 소련 같은 나라들은 워낙 떨어져 있는 나라니까 기본적으로 그 장거리 대륙간 탄도탄이나 이런 것 등을 통해서 누군가가 혹시 선제 공격을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핵잠수함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건데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은 지금 붙어 있고 거리도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무슨 핵잠수함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사람들이 사실은 국민들이 전술핵 얘기하는데 이게 뭔지 잘 몰라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략 핵이라는 것은 미사일에다가 핵탄두를 실어갖고 멀리 쏴서 보내는 거죠. 장거리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전술핵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야포, 우리가 대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대포의 포탄이 바로 그 핵폭탄인 거죠. 소형 핵폭탄인 거란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있으면 북한이 함부로 핵을 쓸 생각을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그것을 공포의 핵 균형 자체를 여전히 그 너무 아웃 오브 데이트하고 과거적인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다수의 군사 전문가들이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아니 생각합니다. 지금 다른 제 먼저 질문을 저도 말씀을 얘기 듣고 맞추기 드리겠습니다. 맞아요. 같은 질문이니까 네. 다 같은 답변이니까요. 이만솔 대변인께서 얘기하신 것은 저는 미래에는 그런 사회가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현재까지를 보면 전쟁을 억제하는 방법은 두 가지였습니다. 현재까지. 하나는 압도적인 힘의 우위가 있는 거죠. 압도적인 힘의 우위가 있을 때 상대방이 아예 전쟁할 업무를 안 되게 하는 거죠. 사실 6.25 전쟁 이후에 한미 군사동맹이 이런 측면입니다.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북한에서 도발을 못한 거죠. 이게 이제 인류의 하나의 슬기 평화를 관리하는 방법이었고요. 두 번째는 공포의 핵균형이었어요. 냉전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이 공포의 상호 확증 파괴. 내가 공격하면 나도 반드시 죽을 거다는 이 상호 확증 파괴라고 하는 이 공포의 핵균형이 전쟁을 억제한 측면이 있었어요. 네. 이 두 가지가 인류의 전쟁을 억제해 왔던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현재 북한에서 이제 핵을 개발하고 있는 상태, 그리고 이제 실제로 실전 배치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상태, 이 상태에서 이거 두 가지를 해야죠. 방어용으로서의 사드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공포의 균형을 인류의 슬기이기 때문에 물론 장차 미래에 다른 좋은 방법이 나오면 모르겠으나 그건 미래의 일이고 아직은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건 불가피한 조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짧게 좀 반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기본적인 우리 대한민국의 튼튼한 안보를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안보를 지키는 기본 방향 자체에 대해서 두 당이 얘기하시는 것들이 전제가 잘못됐다는 점을 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유승민 후보께서 대통령이 되면은 전술핵 배치에 대해서 도입은 하겠지만 NCND 하겠다 거기에 대해서 대단히 이 모호한 입장이거든요. 군 통수권자가 그렇게 모호한 입장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킬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럴 수 없다고 보고요. 우리 홍준표 후보 측에서 말씀하신 이 전술핵이 그래서 이 북한은 이미 이 미사일을 통해서 핵을 개발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야포라든지 전술핵 개념에 대한 이 병사들이 메고 다니는 핵배낭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이거를 막아보겠다, 혹은 그걸로 균형을 맞추겠다라는 것 자체가 전제가 성립이 안 되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요, 핵으로 핵을 막아보겠다, 사드로 핵을 막겠다 이런 것들은 북한의 핵의 위협에 실존하는 위협에 대해서 제대로 된 해법이 아니라는 것이 이미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철저하게 외교적 그리고 북한과의 이 주변국들과의 어떤 다자국 이런 외교 정세를 통해서 해결하고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문제지 핵으로는 핵을 못 막는다는 것이 이미 입증이 됐다라는 말씀 다시 드리고 80년대 이전에 짧게 하신다고 존재했던 하셨습니까? 마무리입니다. 5초만 주십시오. 80년대 안보관 가지고 지금 북한 핵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된 얘기가 뭐 계속 얘기 나오긴 했지만
안철수 후보한테는 햇볕 정책 관련된 공과 과에 대한 질문이 집중이 됐었고 어떻게 보면 사드에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정책을 바꿨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되긴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얘기가 좀 계속 나왔죠? 예, 지난번에 이어서 또 이제 햇볕 정책의 공과 가에서 공이 뭐냐 이런 얘기 나왔고, 근데 이제 약간 조금 제가 보기에도 우리 안 후보님께서 좀 더 그 부연 설명을 좀 더 길게 하면서 명확하게 얘기하셨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조금 있었는데요. 질문이나 답변이나 이 햇볕 정책 부분과 대북 송금 부분이 조금 또 뒤섞이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햇볕 정책에 공이 있다라고 하니까 그 공이 뭐냐라고 하면서 또 북한에 돈 주는 거냐 막 이러는데 햇볕 정책과 대북 송금은 다른 문제죠. 그리고 대북 송금은 엄연히 그때 실정법상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불법이죠. 그리고 관련자들이 다 유죄 판결을 받았던 부분이고 그런 부분을 좀 분리를 안 후보님께서 스스로 분리를 시키면서 명확하게 좀 더 설명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네. 이제 관련된 얘기를 나오다가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면서 좀 본인이 좋아하는 인재 사항에 대해서 이제 유명인을 한 명씩 거론을 하셨는데 재밌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정도전, 그리고 홍준표 후보는 박정희, 안철수, 문재인 두 후보는 세종대왕을 거론했고요. 유승민 후보는 정약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 발표 순서대로 해볼까요? 심상정 후보 정도전 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 정도전 드라마로 뭐 조금 지나긴 했습니다만 많은 시청자 국민들에게 나라의 기틀을 새로 세우고 또 아주 개혁적인 정책을 펼친 것으로 좀 잘 묘사가 돼서 역사적인 고증도 잘 됐었고요.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 좀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거에 대해서 심상정 후보가 좀 잘 다시 한번 환기시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대선은 정말 저희 정의당에서 계속 반복해서 강조를 하고 있지만 원래 12월에 열려야 할 대선이 5월에 당겨져서 열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선이 왜 당겨져서 조기 대선으로 열리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 판을 깔아주신 의미에 대해서 5명의 후보들 그리고 모든 정당들이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개혁 대통령을 뽑아서 나라의 기틀을 새롭게 세우라는 의미가 강하게 담겨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도전의 비유를 든 것이 아마 오늘 좀 이렇게 가장 적절하게 생각을 해서 심 후보께서 드시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두 번째로 발표했던 분이 이제 홍준표 후보였는데 박정희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그 설명 좀 드리기 전에 저는 좀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닮고 싶은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데 왜 전부 다 그 중세 시대에 살았던 조선 시대 사람들을 듭니까? 정도전, 세종대왕. 아니 질문이 정약용. 역사적 인물이었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역사적 인물인데 아시라고요. 이 사람들이 결국은 뭘 했던 사람이냐라고 하면 중세의 시대적 한계 속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뭔가를 바꾸고 노력하려고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되게 과거적이고 글 속에서만 보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거기에 비해서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뭐 그리고 홍준표 후보도 직접 말씀하셨지만 공과가 뚜렷한 분 아닙니까? 그죠? 그런 공과가 뚜렷한 것 중에서 그 공을 계승하고 과를 경계 삼아서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뜻을 잘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가 세종대왕을 얘기했습니다. 제가 조금 먼저 얘기해야 돼요. 아닙니다. 순서대로 하기로 그러세요? 했습니다. 네, 네, 아니, 안철수 후보가 세 번째로 중세적이라는 발언 세종대왕을 때문에 그래요. 얘기했습니다. 중세적이라는 발언을 좀 바로 잡으셔야 돼요. 예, 안철수 중세 살았던 후보께서는 사람 세종대왕 얘기하시면서 이제 주로 인재를 인정할 줄 알고 활용하는 능력을 얘기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제가 안철수 후보님께서 세종대왕 얘기하실 때 저는 굉장히 자신과 조금 닮아 있는 모습을 정하셨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일단은 공부를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하는 지도자라고 할까요? 그런 측면에서 좀 비슷했던 것 같고 또 두 번째로는 조금은 더디고 어떤 강력한 카리스마는 없어 보일 수 있지만 결국 국가와 국민을 위해 그 나라에 꼭 필요했던 기틀을 군데군데 마련하신 거. 그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세종대왕은 또 유명한 과학자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이 자신과 좀 비슷하고 또 좀 닮고 싶은 모습이다 이렇게 보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번째는 유승민 후보 정약용이었습니다. 예. 저는 사실 제 마음속에 저한테 물었으면 저는 정도전을 꼽았을 것 같아요. 심상정 후보가 정도전이라고 했을 때 심상정 후보가 뭘 원하는지를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는 느낌이었는데 저 개인적으로 우리 유 후보님은 누굴 이야기하실까 되게 궁금했어요. 근데 정약용 딱 하니까 또 느낌이 탁 왔습니다.
그러니까 정약용 선생이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그 수많은 유배 생활을 겪으면서도 오로지 그 당시 백성들의 삶,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의 삶을 좀 더 윤택하게 해줄 수 있을까에 대해 거기 실질적으로 고민하고 탐구했던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고리타분한 그런 이론에 얽매이지 않고 실사구시적으로 그걸 막 집요하게 열정적으로 헌신적으로 이렇게 활동했던 학자이자 정치가이자 실천가였던 딱 그 모습이 이제 유승민 후보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정말 적합하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문재인 후보 마지막에 세종대왕 다시 한번 얘기했습니다. 또 뭐 닮고 싶은 유인이기 때문에 아마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로 나오신 분에게 그러니까 그 어찌 보면 역사 속에서 가장 닮고 싶은 왕 또는 대통령 그런 개념으로 좀 접근하지 않았나 싶고요. 소통을 잘하는 분이었다 세종대왕을 그래서 꼽았던 거라고 보여지고 앞서 과거적인 인물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역사 속에서 있었던 우리 그 조선시대든 아니면 뭐 그 이전의 역사든 또는 근현대사의 역사든 간에 과거적인 건 아닌 것 같고요.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보고 또 미래를 본다라는 측면으로 놓고 보면 세종대왕의 업적을 이제 존중한다는 차원으로 아마 담고 싶은 유인으로 하셨던 것 같습니다. 소통과 그다음에 그 많은 의견들을 들었고 그다음에 역사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과학적인 것도 있고 우리나라에 족적을 남기신 분이다라는 차원으로 담고 싶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끝부분에서 이제 자유토론이 시작되면서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단일화 부분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과거 선거에서는 야권 후보 단일화가 주된 내용이었다면 물론 이번에는 여당이 없습니다만 이번에 또 한번 보수 쪽의 후보가 단일화돼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어제도 이제 뭐 유승민 후보와 예. 관련된 얘기도 여러 가지 밤에 늦게까지 있었습니다. 관련된 이야기 그런데 문재인 후보가 꺼냈다는데 또 많은 분들이 놀라시기도 했고요. 먼저 문재인 후보 측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3당 후보의 단일화 논쟁은 뭐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바른당에서 길게 5시간에 걸쳐가지고 유승민 후보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고 본인은 끝까지 가겠다라고 해서 일단락 된 거고 그리고 어저께 이제 그 후보들이 각각 홍준표 후보도 끝까지 간다라고 얘기했고 안철수 후보도 뭐 그런 일 없을 거다라고 얘기해서 일단락은 됐지만 결국은 이것은 자당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특히 국민의당의 그 경쟁 후보였던 측에서 그 바른당과의 접촉했던 내용이 언론에 보도됐고요. 그다음에 유승민 후보는 그 당에서 많은 의원들이 유승민 의원이 중간에 이제 사퇴해야 된다라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얘기가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홍준표 후보는 유승민 후보 보고 그만두고 들어와라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없던 얘기가 아니라 이미 그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많은 국민들로부터 논란이 되니까 오늘 후보들께서 뭐 안 한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그러니까 신3당 야합은 없던 걸로 가겠지만 어저께 그 이제 TV 토론을 앞두고 온 국민의 관심사항은 과연 3당이 하나로 될 수 있을까부터 시작해서 네. 그러면 어느 당의 후보가 소위 말하는 보수 세력의 그 대통령 후보가 될 것인가라는 것은 정가의 계속된 관심사항이었습니다. 네. 네, 국민의당 얘기 듣겠습니다. 문재인 후보께서 정책이나 리더십과 같은 것을 얘기해야 되는 TV 토론 자리에 마지막 그 중요한 시간을 자신과 상관도 없는 어찌 보면 후보 단일화 얘기를 하신 걸 보면서 그거는 선거 구도에 관한 거거든요. TV 토론에서 묻거나 약속을 받거나 할 질문은 아니었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렇게 할 정도로 3당의 후보 단일화가 굉장히 싫으셨구나. 예, 굉장히 염려돼서 사실 이미 바른정당에서 3당 뭐 단일화 제안을 했을 때 각 당의 그 대선 주자들이 명확하게 입장을 이미 얘기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TV 토론 전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민이 보는 TV 토론 자리에서 그 약속을 받을 정도니까 3당의 단일화가 참 싫긴 싫으신 것 같은데 저는 적절하지 않았다라고 보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후보 단일화 얘기를 하시면서 정권 교체 얘기를 같이 하셨어요. 저는 이건 잘못됐다라고 봅니다. 그 보수가 자꾸 색깔론 얘기한다고 하시는데 지금 문 후보님의 정권 교체론도 그건 못지않게 저는 부적절하다고 봐요. 자유한국당이나 뭐 바른정당에서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안철수 후보는 야권 후보이고 안철수 후보의 그 대통령 되는 것도 정권 교체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미
현 정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됐기 때문에 정권 교체는 이미 됐다는 말씀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묵은 색깔론 못지않게 정권 교체론도 기존의 야권에서 계속 쓰던 논인데 지금 이 선거 구도에서 또 쓰는 거, 그리고 마치 본인만이 정권 교체인 것처럼 얘기하는 건 역시나 전 또 지독한 패권적 사고다. 본인만이 선이고 본인만이 정권 교체이고 본인만이 개혁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 네. 그런 것으로 몰아가는 거, 이거 참 잘못된 말씀이다, 이런 말씀. 네, 자유한국당, 정의당, 예. 그다음에 민주당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강 변호사님, 강 대변인 말씀하신 거에 참 두 가지 동의가 됩니다. 상당히 두렵고 마지막 승리를 하는 게 혹시라도 장애물이 되지 않을까 정말 노심초사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정권 교체라는 게 본인만의 정권 교체라고 좀 말씀하시는 건 좀 오만해 보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한 가지 더 지적하자면 왜 지금 그 범보수 진영에서 나오는 이 단일화 논의에 대해서 반민주적, 적폐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시는지 참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똑같은 잣대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야권의 사실은 전매 특허였던 단일화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의 집권도 사실은 그런 단일화를 통해서 이루어진 건데, 본인들이 하면은 그거는 정의이고 로맨스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하면은 그거는 뭔가 불이이고 불륜이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모습들이 저는 오히려 문재인 후보에 대한 그런 반문이라고 흔히 얘기하죠. 국민들의 어떤 그런 정서를 더 강화시키고 악화시키는 오히려 계기가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정의당입니다. 네, 저희 정의당에서는 참 신기하게 지금 국면을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직전 대선까지만 해도 저희 심상정 후보가 결국 눈물을 머금고 후보 사퇴를 한 바가 있었는데요. 사실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안철수 후보, 그리고 반문연대를 추진하고 있는 이 자유한국당과 이 바른정당의 일부 의원들 보면은 예전에 저희 진보정당에서, 정의당에서 아주 줄기차게 결선 투표제를 주장을 해온 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반대하지 않고서는 함께 요거를 힘을 합쳐서 제도화 시켰으면은 지금 뭐 반문 연대를 하니 뭐니 하니 이런 말 자체가 나올 필요가 없고, 우리 유승민 후보님 끝까지 꿋꿋하게 완주하시고, 또 홍준표 후보님 제대로 끝까지 선거에 나오셔가지고 제대로 심판 받으시고 그렇게 됐을 텐데, 지금이라도 새 정부가 들어서면 그때 가서 결선투표제 등 정의당에서 선진적으로 먼저 제기해왔던 정치제도, 그리고 선거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본인들이 한번 예전에 저희가 느꼈던 그런 억울하고 힘들었던 심정들을 잘 이제 아주 네. 크게 느끼실 거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라도 관심을 가지고 제도 개혁을 위해서 함께 힘쓰면 될 일이라고 봅니다. 예, 민주당 얘기 듣습니다. 네, 두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요. 옳지 않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후보 단일화 얘기는 그 의제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가이드라인이고요. 의제는 뭐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결선 투표제 문제는 저희 더불어민주당도 같은 입장입니다. 다만 조기 대선이 됐기 때문에 결선 투표를 도입하지 못할 뿐인 거죠. 만약에 정상적으로 12월 19일 날 대선이 치러졌다면 결선 투표제는 도입됐을 거다라고 저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그거 있습니다. 네. 짧게 예. 좀 네, 반박을. 바른정당 얘기 듣고 예.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단일화 문제는 복잡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하겠습니다. 그 우리 유승민 후보님이 얘기하신 게, 말씀하신 게 아까 TV 토론에서 나온 게 전부죠. 유승민 후보님 관심 없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문재인 후보님 이렇게 관심이 많으세요? 그거였죠. 당에서 예. 네, 하여튼 후보 사퇴 그랬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죠. 네. 당에서는 당의 일부의 의원들이 그런 문제에 관심이 다수의 있었는데, 의원이셨죠. 그런 관심이 있는데 그 원인은 제가 어저께 설명드린 것처럼 그렇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막 힘들어진 게 그러니까 친박 패권 세력들이 최순실과 함께 이제 농단을 한 이 사태 때문에 대한민국이 힘들어졌다. 근데 이 대한민국이 정말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또 다른 패권 세력에게 가는 건 어렵죠. 뭐 문제가 있지 않냐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쭉 하는 거고, 그분들 나름대로 애국심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건데, 하여튼 그분들의 생각인 거죠. 유승민 후보가 생각이 가장 중요하고, 그분이 나는 관심 없어요. 근데 이렇게 관심이 이렇게 많으세요? 한 게 이제 저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고 보고, 하나만 여쭤볼게요. 하여튼 단일화가 이렇게 이제 남이 하면 불륜이고 자기가 하면 로맨스라는 얘기 같은데, 그럼 DJP 단일화는 옳은 건가요? 그리고 노무현과 정몽준의 단일화는 옳은 건가요? 네. 그건 옳고 다른 사람이 하면 그런 건가요? 아니 저 단일화 할 생각은 없다고 얘기를 하면 전제를 하고 네. 그렇게 옳지 않다고 얘기를 하시니
왜 아니, 저희 그렇게 입장에서 옳지 않다고 이중잣대를- 얘기하는 거죠. 예를 그러니까- 들면 97년도 DJP 단일화할 때요. 상대 후보에서 예. 대단한 비판을 가했고 비난을 했습니다. 똑같은 논리로서 했고요. 그다음에 2002년도에 정몽준과의 단일화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한나라당에서 맹폭을 가했습니다. 그러나 단일화를 성공해서 국민들로부터 선택을 받는 것은 그나마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그러니까 그 단일화는 잘 예, 됐고 저희가 이 지금 단일화는 문재인 문제가 있다. 그렇죠. 문재인 후보가 얘기하는 지금 현재의 3당이 단일화 논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은 더 잘할 것처럼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 바른당이 그게 문재인 예, 후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예, 바른당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자유당과 그러니까 새누리당에서 갈라지면서 바른당이 만들어진 거고요. 근데 더 이상 혼자 너무 박근혜 너무 정부랑 많이 같이 할 수 하시는 질문이 없다라고 뭐냐면 얘기한 거잖아요. 유승민 그래서 후보님은 그렇고요. 단일화 안 하겠다니까 예, 단일화 그래서 얘기가 관심 아니다. 있는 오늘 이유는 오늘 국내 관심이죠. 진행의 네. 이의를 좀 제기하겠는데요. 왜냐하면 아니, 다섯 당인데 다섯 당인데 제일 발언을 많이 할 그게 기회를 아니라 줬어요. 질문했기 왜냐면 때문에 이런 거 답변이 하셨으니까. 시간 제한이 없어요. 없어요. 가장 큰 네. 이유가 왜냐면 내분 계속 쪽에서 혼자만 답변 내분 우리 쪽에서 사전에 많은 룰미팅 질문을 같은 하다 게 보니까 없었어요. 그런 이렇게 할 수밖에 아니, 없는 아니 계속 부분이 물었잖아요. 우리는 질문을 하면 본인이 네. 답변할 때 한꺼번에 답변을 하면 아니 되는 그게 아니라 거죠. 문재인 후보에 왜 대한 질문을 질문을 다 하는 하셨어요. 사람마다 1번 후보한테 기회를 주시는 거는 저는 불공정한 진행이라고 그럼 생각합니다. 질문을 안 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질문했고 답변 기회를 안 주는 거는 우리 좀 더불어민주당에서 조기 대선이 펼쳐지기 때문에 결선 투표제가 안 되는 것이지 정상적으로 12월에 대선을 하면은 결선 투표제가 됐을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실관계를 좀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2012년에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께서 결선 투표제 그리고 저희 정의당 계속 주장해온 독일식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공약을 하셨어요. 근데 5년이 지나도록 무엇을 하셨는지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그 사이에는 문재인 후보께서 이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도 하셨고 근데 그 사이에 충분히 얼마든지 결선 투표제와 독일식 정당 명부 비례대표 등 대표제 등 선진적인 어떤 정치 개혁의 제도 개혁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골든타임과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조기 대선이기 때문에 그게 결선 투표제가 안 열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굉장히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네. 한 말씀만 더 드리면은 오늘 4차 토론에서는 그 얘기가 안 나왔습니다만 지난 3차 토론에서 저희 심상정 후보가 두 번, 세 번 거듭 문재인 후보께 당선 만약에 그 정권이 바뀌게 되면 결선 투표제를 하실 거냐, 독일식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를 하실 거냐라고 두 번, 세 번 해서 계속 거듭해서 여쭈고 문재인 후보께서 결국 예라고 강력하게 대답하신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이미 한번 그런 문재인 후보께서 하셨던 약속들이 제대로 지난 5년의 시간 동안 지켜지지 않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저희가 노심초사해서 드리는 말씀이다. 예. 라고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 네, 저희가 이제 진행하다 보면 이제 과거에 나왔던 분들께서는 너무 한쪽에서 공격을 하다 보니까 답변할 기회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시고 오늘은 한 번에 몰아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하시는데 늘 하다 보면 이렇게 조금은 불합리하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 한 번씩 말할 기회 최대한 주세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많이 시간이 있는데 하셨으니까. 모두에게 똑같은 시간을 30초씩 드려서 마지막 발언할 기회를 1번은 드리도록 빼시고요. 많이 하셨어요.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여러 가지 나온 이야기들 중에 우리 문재인 후보가 당시 청와대에 계셨을 당시에 노무현 정권에서 비리 기업인 사면이 230명이라는 새로운 사실이 오늘 나왔습니다. 이 부분도 저는 국민들한테 내일 좀 자세하게 잘 소명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비슷한데요. 앞으로는 문재인 후보께서 계속 적폐청산이나 개혁이 자신이 적임자라는 주장을 많이 해오셨는데 문재인 후보 역시 어떤 노무현 정권의 실세를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본인은 이제 그걸 가지고 국정 운영 경험이 있다라고 장점으로 얘기하시는데 과연 성공한 비서실장이었느냐 또 국정 운영 경험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하셨느냐가 반드시 검증의 대상이 돼야 된다라고 보고요. 오늘 말씀드린 대로 참여정부 때 비리 기업인 사면이라든지 그다음에 소위 삼성 보고서에 의존했다라는 문제 제기가 조금 나왔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고 촛불 민심을 받든다는 얘기를 계속 하시지만 문재인 후보 자체도 적폐가 있지 않나. 과연 정말 개혁의 주체인가, 기득권 가진 개혁의 대상일 수 있다. 네. 이런 어떤 시각이 이제 시작됐다라고 보고요. 앞으로 알겠습니다. 토론회가 더 재미있어질 것 같습니다. 바른정당. 예, 제가 요새 이제 우리 유승민 후보 선거운동을 하다 보면 항상 똑같은 질문을 받아요. 아니 유승민 후보 정말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인 문제에 있어서나 교육이나 사회문화
근데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깊이 알고 있고 굉장히 좋은 정책들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렇게 지지율이 안 오를까요? 뭐 이런 질문을 제가 받아요. 사실 제가 궁금하긴 한데, 근데 이제 오늘 드디어 이제 우리 유승민 후보의 진면목이 드러나기 시작했다고 보고 우리 유권자들이 이제 판단을 할 거라고 보는데, 일단 유승민 후보는 우리 유권자들이 보시기에 오늘 보셨다시피 정약용입니다. 정말 백성들밖에 없는 사람이고 정말 수많은 정책들을 길어 올리고 연구하고 해온 분이기 때문에 네. 정약용은 그 당시에 꿈을 이루지 못했지만 유승민 후보가 우리 국민들과 함께 일할 기회가 꼭 주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옆에서 본 제가 네. 국민들에게 드리고 알겠습니다. 싶은 예. 네, 정의당 끝으로 하시죠. 네, 마지막 말씀이니까 뭐 다른 후보들에 대한 비판보다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 두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뭘 좀 가져왔는데요. 이거 제가 보려고 가져온 게 아니라 우리 저 시청자들께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정책 공약집입니다. 373페이지짜리 공식 선거운동 17일에 돌입하기 전에 16일에 저희가 정식으로 이제 공개가 된 건데 지금 다른 후보들 중에서 우리 안철수 후보 오늘 25일 날 정책 공약 발표됐고요. 다른 후보들 아직 정책 공약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공식 선거운동 시작된 지 일주일이 넘도록 정책 공약집이 나오지 않는 것이 이게 과연 제대로 준비된 후보들의 모습인가에 대해서 강하게 좀 묻지 않을 수 없고요. 말하다 보니까 다른 후보들 비판이 됐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후보들이 가는 선거 유세 현장에서 수화 통역사가 배치되지 않고 있는 후보들이 있습니다. 바로 유승민 후보 그리고 안철수 후보 선거 유세 현장에 수화 통역사가 배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알겠습니다. 참정권 보장을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보장하지 않으면 대통령에 당선이 돼서도 보장이 안 될 거라는 말씀 드리고 그래도 싶습니다. 잠시만요. 네. 그 부분은 모든 후보가 모든 유세장에 어땠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체크를 하시 보도가 된 겁니까? 것입니다. 조선일보 특정 후보 보도를 얘기는 하지 마시고. 조선일보 알겠습니다. 이 보도를 부분은 확인을 뭐 해보시면 나중에 좋겠습니다. 되겠고요. 이 부분은 우리 어떻게 자유한국당은 정책집 냈습니다. 내일 알겠습니다. 하나 보내드릴게요. 예, 지금 그렇다고 또 마지막 민주당 아무 말도 못하면 그렇기 때문에 딱 10초만 드리겠습니다. 네. 앞에 워낙 많은 시간을 냈기 때문에 10초만 드리겠습니다. 네, 1대 4로 이렇게 토론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문 후보께서도 경험하셨고 저도 오늘 경험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했고 그리고 그 나머지 두 차례에 걸쳐 있는 TV 토론을 통해서 문재인 후보의 정책과 공약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계기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이렇게 감사합니다. 해서 밤늦게까지 5분이 나와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들하셨습니다. TV 토론 4차 TV 토론 후에 대담까지 마쳤습니다. 많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